시나리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어색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른 입술을 혀로 축였다. 이건 자기 것이 아니었다. 이 값비싼 옷도, 과장된 화장도, 그리고 지금 그녀가 앉아있는 최고급 호텔 라운지의 푹신한 소파도 모두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재벌가의 딸인 진영서의 작품이었다. 영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 자리에 나와야 했다. 하리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 내가 이 지긋지긋한 맞선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영서는 거의 울먹이며 그녀에게 매달렸다. 물론 영서가 말하는 뭐든지에는 하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집안의 갑작스러운 공경으로 인해 그녀는 돈이 필요했고 친구의 제안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진영서인 척하고 나가서 남자가 두 번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끔찍하고 무례하게 구는 것이었다. 지난번에는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상대방 앞에서 트림을 하고 발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재벌 3세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망가뜨렸다. 그 남자는 10분도 안 되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영서는 기뻐하며 약속된 보수를 두둑이 챙겨주었다. 하지만 오늘 상대는 달랐다. 영서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일벌레의 내녀란으로 유명한 신임 CEO라고 했다. 시간 낭비를 병적으로 싫어해서 오늘 하리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영서가 짜준 시나리오를 되새겼다. 명품을 밝히고 남자 관계가 복잡한 척하고 가능한 한 교양 없고 상스럽게 행동할 것. 성공하면 두둑한 보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라운지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깎아놓은 듯한 옆모습과 날카로운 턱선은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주변 공기는 마치 몇 도는 더 차가운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올수록 하리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남자는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고 하리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맞추는 순간 하리의 세상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맙소사. 저 얼굴은, 저 차가운 눈빛은 바로 며칠 전 새로 부임한 지오푸드의 사장 강태무였다. 그녀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마주칠까봐 두려워하는 바로 그 남자였다. 하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소파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강태무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영서 씨.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들었던 것과 똑같았다. 낮고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목소리였다. 하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실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까?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그녀의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영서까지 곤란해질 터였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이판사판이었다. 그녀는 영서가 준 대본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독하게 연기해야만 했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최대한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네, 제가 진영서예요. 근데 생각보다 늦으셨네요. 전 시간 약속 안 지키는 남자는 딱 질색인데. 하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짓거렸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그녀는 일부러 더 크게 말했다. 강태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그녀를 응시했다. 정확히 1분 늦었습니다. 죄송하군요. 그의 무미건조한 반응에 하리는 오히려 더 초조해졌다. 보통 남자라면 여기서부터 기분이 상해야 정상이었다. 그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가짜 명품 가방을 보란듯이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사실 전 오늘 별로 기대 안 하고 나왔거든요. 아빠가 하도 성하셔서 강태무 씨라고 했죠? 지오푸드 사장이라면서요? 우리 아빠 회사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 아닌가? 이 정도면 충분히 무례했다. 웬만한 자존심 있는 남자라면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만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강태무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턱을 괜 채 흥미롭다는 듯, 아니 마치 곤충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그녀를 뜯어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하리는
마치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의 침묵은 분노보다 더 무서웠다. 하리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다. 그녀는 갑자기 상체를 그에게 바싹 기울이며 최대한 교태 섞인 목소리를 냈다. 사실 전 남자친구들이 좀 많아서요. 어젯밤에도 클럽에서 오빠들이랑 신나게 놀았거든요. 태무 씨는 이런 거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제 자유분방한 라이프 스타일 말이에요. 그녀는 일부러 가슴골을 강조하며 눈을 깜빡였다. 그 순간 강태무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세한 표정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비웃음 혹은 경멸에 가까운 차가운 미소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영서 씨, 연기는 처음이신가 보군요. 하리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느껴졌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강태무는 몸을 바로하고 넥타이를 살짝 고쳐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다. 그 옷. 진영서 씨 사이즈가 아닌 것 같군요. 어깨선이 살짝 크고 소매도 깁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아무리 잘 만든 모조품이라도 박음질 디테일은 속일 수 없죠.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 나와 대화하는 내내 1분에 12번 이상 눈을 깜빡이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증거죠. 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그의 분석적인 시선 앞에 내던져졌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어설픈 연기, 불안한 몸짓, 그리고 그녀가 입고 걸친 모든 것이 가짜라는 사실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만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창피함과 두려움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당장 해고될 것이고 어쩌면 사기죄로 고소당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거의 비명에 가깝게 외쳤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친구가.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강태무의 차가운 한마디에 의해 가로막혔다. 결혼합시다. 하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남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결혼? 그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네?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강태무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다시 말했다. 나와 결혼합시다. 진영서 씨.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리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니면 끔찍한 악몽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미친 게 틀림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모든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치던 남자가 이제는 결혼하자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농담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지극히 진지했고 그 진지함이 하리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다 의자에 부딪혔다. 저는 사장님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영서가 아니에요. 그녀는 거의 울부짖었다. 강태무는 그런 그녀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할아버지의 성화를 피할 결혼 상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당신은 아주 완벽한 후보자입니다. 그의 말은 하리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완벽한 후보자라니? 방금 전까지 온갖 상스러운 연기를 펼친 자신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계약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결혼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계약 내용은 간단했다. 1년간 그의 약혼녀 행세를 하고 할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면 보상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하리는 계약서와 강태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하필 자신이란 말인가? 왜 저죠?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녀의 질문에 강태무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설픈 연기에 대한 평가처럼 보였다. 당신은 내가 본 여자 중에 가장 돈을 밝히고 연기를 못하며 거짓말에 서투니까. 그래서 통제하기 쉽지. 나는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합니다. 감정 싸움이나 복잡한 관계는 질색이야. 당신처럼 솔직하게 돈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깔끔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하리의 자존심에 밝혔다. 결국 그녀는 돈 때문에 친구를 대신해 맞선 자리에 나왔고 이제는 돈 때문에
이 미친 남자와 계약 결혼까지 해야 할 판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꼬여버린 걸까?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집안의 빚과 절박한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계약서에 적힌 액수는 그녀가 평생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이었다. 하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강태무는 그런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진짜 이름, 신하리 3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이름을 쓰는 순간 그녀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기분이었다. 서명이 끝나자 강태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좋아. 이제부터 우리는 약혼한 사이입니다. 신하리 씨, 앞으로 내 지시에 잘 따라주길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내 비서를 통해 전달하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방금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처럼 그의 태도에는 한치의 감정 동요도 없었다. 강태무가 떠난 후 하리는 한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불과 1시간 만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친구 대신 나간 맞선 자리에서 자신의 회사 사장을 만났고 이제는 그의 계약 약혼녀가 되었다. 이것은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호러 스릴러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시원한 물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들어가는 속은 진정되지 않았다. 신하리는 호텔 라운지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태무가 던진 마지막 말, 결혼합시다라는 문장만이 맴돌고 있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그 목소리가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아탔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 그녀가 서명한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영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하리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다. 영서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리야, 어떻게 됐어? 그 남자,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지?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내 친구. 하리는 차마 그 남자가 우리 회사 사장님이었고 내가 그와 계약 약혼을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뭐, 대충. 그 남자, 내 연기에 질려서 5분 만에 가버렸어. 다시는 연락 안 할 거야. 그녀는 힘겹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다행히 영서는 그녀의 미묘한 목소리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역시 신하리. 넌 정말 최고의 배우야. 고마워. 친구야. 약속한 돈은 내일 바로 내 계좌로 쏴줄게. 전화를 끄는 하리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이제부터 시작될 지옥 같은 이중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다음 날 회사로 향하는 하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는 혹시라도 복도에서 강태무와 마주칠까봐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었다. 그녀의 자리인 식품개발연구실은 다행히도 CEO 사무실이 있는 최고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무참히 짓밟렸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그녀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하리 연구원님 되십니까? 저는 사장님 비서실의 차성훈 실장입니다. 하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차성훈 실장이라면 강태무의 그림자이자 오른팔로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네, 맞는데요. 사장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해 드려야 하니 잠시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뵙고 싶습니다. 자세한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리는 거의 울상이 되어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차성훈 실장이 칼같이 각 잡힌 자세로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무만큼이나 차갑고 빈틈없는 인상의 소유자였다. 그는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사장님의 지시입니다. 오늘 안으로 모두 숙지하셔야 합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넘겼다. 그 안에는 기가 막힌 내용들이 가득했다. 신금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신상 정보부터 시작해서 그녀가 졸업했다는 가상의 대학교, 취미, 특기, 심지어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과 음악 장르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연애 계약이 아니라 거의 스파이 양성 프로젝트에 가까웠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강태무 공략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페이지였다. 그곳에는 강태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의 사소한 습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강다구, 회장 앞에서 보여야 할 애티튜드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규칙이라는 항목에는 더욱 살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절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 허락 없는 신체 접촉 금지, 계약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시 위약금의 10배를 배상할 것. 하리는 서류를 읽는 내내 손에 땀이 흥건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신금이라는 인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차성훈을 단호하게 쳐다보았다. 못하겠습니다. 이 계약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차성훈은 그녀의 말에 조금도 놀라지 않은 듯했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미 서명하신 계약입니다. 신아리 씨,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공과 S,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서늘했다. 하리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덫에 걸린 생쥐 신세였다. 그날 저녁, 하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로 향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가게 안은 엉망이었고 어머니는 울고 있었으며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물음에 아버지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설명했다. 아버지가 가게 확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 악덕 사채업자의 사기였던 것이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며 가게를 담보로 잡았고 오늘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가게를 빼앗겠다고 협박하고 갔다. 필요한 돈은 하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였다. 하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가게였다. 그녀와 동생을 키워낸 삶의 터전이었다. 이 가게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제 서명했던 계약서가 떠올랐다. 그 계약서에 적혀있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거액의 계약금. 그것이 지금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존심도 두려움도 이제는 사치였다. 그녀에게는 가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녀는 가게를 뛰쳐나와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차성훈 실장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차 실장님, 저 신아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단했다. 계약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 오늘 밤 안으로 전부 외우겠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말씀하십시오.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급한 사정이 생겨서요.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차성우는 잠시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10분쯤 지났을까? 하리의 핸드폰으로 입금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그녀가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강태무라는 이름으로 입금되어 있었다. 하리는 액수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다음 날 하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밤새 신금이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제의 불안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이 지독한 계약을 완수해서 가족을 지키겠다는 도끼만이 서려 있었다. 오후가 되자 강태무에게서 직접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7시 롯데 호텔 레스토랑 할아버지와의 저녁 식사다. 지각하지 말 것.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공식 임무였다. 하리는 퇴근 후 영서에게 빌린 가장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이미 강태무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한번 훑어보더니 만족스럽지도 불만스럽지도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들어가자.
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그것과 같았다. 하리가 그의 옆에 서자 강태무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하리는 깜짝 놀라 몸이 굳었지만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나지막한 목소리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연기 시작이다. 시나리 씨, 지금부터 당신은 내 약혼녀 신금이다.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만 행동해. 실수하면 계약은 그 자리에서 끝이야.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닿자 하리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무의 차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했다. 방금 전 그의 할아버지인 강다구 회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시간이었다. 시나리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운 채 완벽한 약혼녀 신금이를 연기했다. 다행히 강 회장은 그녀의 조신한 태도와 미리 암기해간 답변들에 꽤 만족한 듯 보였다. 하지만 하리는 식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음식 맛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강태무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옆얼굴은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하리는 이 어색한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연기 괜찮았나요? 회장님께서 의심하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차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강태무는 잠시 후에야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없었다. 합격점은 주지. 하지만 아직 멀었어. 말투는 교양 있었지만 와인잔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감추지 못했더군. 할아버지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놓치시는 분이 아니야. 다음부터는 좀 더 완벽하게 해. 그는 마치 부하 직원의 업무 보고를 평가하는 듯한 투였다. 하리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집 앞에서 차를 세웠다. 내일은 공식적인 외부 일정이 없으니 회사 일에나 집중하도록. 필요할 땐 차성훈 실장을 통해 연락하겠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하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검은색 세단은 미련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리는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지오 푸드식품개발연구실은 아침부터 술렁였다. 어젯밤 업계의 여러 인사들이 강태무 사장의 약혼 소식을 전해 들었고 소문은 밤사이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간 것이다.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수께끼의 약혼녀에 대해 떠들어댔다. 들었어? 사장님 약혼녀가 대단한 재벌가 딸이래. 얼마나 예쁘면 그 얼음 같은 사장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하리는 애써 그들의 대화를 외면하며 모니터에 코를 박았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그 대단한 재벌가 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그녀와 강태무 그리고 차성훈 실장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이제부터 회사에서 유령처럼 지내야 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CEO와 마주치는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짐은 출근 첫날부터 위기를 맞았다. 오후에 참고 자료를 찾기 위해 자료실로 가던 중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다. 하리는 놀라 죄송합니다. 를 외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반짝이는 최고급 수제화였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강태무가 차성훈 실장과 함께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리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는 최대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고개를 푹 숙인 채 옆으로 비켜서려고 했다. 그때 강태무의 무심한 목소리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하긴 어젯밤의 화려한 신금이와 지금의 질끈 묶은 머리에 연구원 가운을 입은 시나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지나쳐간 후에도 하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너무 위험한 줄타기였다. 언제 어디서 정체가 탄로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고
구내식당 대신 자리에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차성훈 실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주말에 있을 자선 경매 행사에 신금이로서 참석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하리는 한숨을 쉬며 영서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해야 했다. 영서는 자초지종도 모른 채 친구의 은밀한 연애를 응원하며 자신의 드레스와 보석을 아낌없이 빌려주었다. 자선 경매 행사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하리는 영서가 골라준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강태무의 옆에 섰다. 강태무는 오늘따라 더욱 비현실적으로 잘생겨 보였다. 그는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고 하리는 그의 옆에서 미리 외워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까딱이는 인형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한 중년 부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어머, 이분이 말로만 듣던 강 사장님 약혼녀시군요. 정말 미인이세요. 전공이 미술사라고 들었는데 저기 걸린 그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신금이 매뉴얼에는 그녀가 미술사를 전공했다는 설정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가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 강태무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대화를 가로챘다. 이 사람,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 때문에 그림을 통 못 봐서 감이 좀 떨어졌을 겁니다. 대신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는 막힘없이 그림의 작가와 기법, 그리고 예술사적 의의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했다. 부인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위기를 넘긴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고맙다는 눈빛으로 강태무를 쳐다보자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각도에서 그녀에게만 들리도록 차갑게 속삭였다. 오늘 밤에 신금이 매뉴얼 10번 정독하고 감상문 제출해. 하리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이 남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하는 법이 없었다. 한편 회사에서의 신하리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편의점용 인스턴트 식품의 고급화 전략을 제안했고 팀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시장 조사를 하고 레시피를 개발하여 완벽한 기획안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팀장은 기획안을 읽고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이것은 반드시 사장님께 직접 보고 드려야 할 건이라고 말했다. 하리는 기겁하며 만류했지만 팀장은 그녀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막무가내였다. 결국 그녀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는 팀장을 통해 비서실에 전달되었고 며칠 후 회사 전체 메일로 공지가 하나 날아왔다. 신제품 개발 TF팀 우수 기획안 발표회 개최. 발표자 식품 개발 1팀 신하리 연구원. 공지 메일의 참조란에는 사장 강태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하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장 앞에서, 강태무 앞에서 직접 발표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이것은 그냥 위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종말 선고였다. 그녀는 당장 팀장에게 달려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발표자를 교체해달라고 애원했지만 팀장은 신연구원의 열정이 담긴 기획안이니만큼 직접 발표해야 의미가 있다며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발표의 날이 다가올수록 하리는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발표 준비는커녕 어떻게 하면 강태무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했다. 안경을 써볼까? 아니면 머리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했다. 발표회 당일, 하리는 최대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도수 없는 뿔테 안경을 쓰고 평소보다 훨씬 수수한 옷차림으로 발표장에 섰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았다. 회의실 앞자리에 강태무가 차성훈 실장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아직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리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곧 그녀의 두 개의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려 하고 있었다. 강태무 앞에서 진행해야 할 발표의 날짜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신하리에게는 그보다 더 시급하고 절망적인 통보가 먼저 도착했다. 이번에도 역시 차성훈 실장을 통해서였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회장님께서 자택으로 신금이 양을 정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참석하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한 목소리는 하리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공식적인 만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강다구 회장의 자택. 그곳은 지오푸드 제국의 심장이자 호랑이 굴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 말투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까지 모두 현미경 아래에서 검사받겠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위장술로 노련한 사냥꾼을 속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그날 밤 강태무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다. 내일 퇴근 후 내 오피스텔로 와. 특훈이 필요할 테니. 하리는 메시지를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개인적인 공간에 단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부담스러웠지만 특훈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그녀의 어설픈 연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다음 날 퇴근 후 하리는 차성훈 실장이 보내준 주소로 향했다. 강태무의 오피스텔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내부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듯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흑백으로만 이루어진 미니멀리즘의 극치였다. 그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두꺼운 자료 뭉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턱짓으로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앉아. 그의 명령에 하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강다구 회장 공략 최종 매뉴얼이라는 끔찍한 제목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리하신 분이야. 어설픈 연기는 1분 안에 간파당할 거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전부 외워. 그는 서류를 넘기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의 특훈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그는 강 회장의 가족사, 개인적인 취향, 정치적 성향, 심지어는 그가 아끼는 분재의 이름까지 가르쳤다. 그는 하리에게 와인잔을 올바르게 쥐는 법부터 시작해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올 때 지어야 할 교양 있는 표정,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할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까지 지적했다. 그는 마치 완벽한 인형을 조립하는 장인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손목에 힘을 빼. 그렇게 뻣뻣하게 쥐면 누가 봐도 와인을 처음 마셔보는 사람인 줄 알잖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리의 뒤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직접 잡고 손목의 각도를 조절해 주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에 닿는 순간 하리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몸에서 나는 희미하고 서늘한 향기가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는 오직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하리는 그의 예상치 못한 가까운 거리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몇 시간에 걸친 지옥 같은 훈련이 끝나갈 무렵 강태무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모의 질문을 던졌다. 할아버지께서 내 전공인 미술사에 대해 물으실 거다. 자네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가 현대 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 거지? 하리는 밤샘 공부의 후유증으로 몽롱한 머리를 애써 굴렸다. 그녀는 외웠던 내용을 더듬거리며 말했다.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틀렸어. 강태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렇게 교과서처럼 대답하면 바로 들통나. 신금이는 유학파 출신의 재벌가 딸이야. 자신만의 주관이 뚜렷해야지. 다시 너의 생각, 너의 목소리로 대답해봐. 그는 그녀를 꿰뚫을 듯이 쳐다보았다. 그 순간 하리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순발력과 응용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하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림에 대해 잘 몰랐지만 식품연구원으로서 그녀가 가진 장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저는 르네상스의 인문주의가 본질로의 회귀를 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최고의 셰프가 화려한 기교 대신 신선한 최상급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녀의 대답에 강태무의 눈이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 빛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계속해봐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리는 용기를 얻어 말을 이었다. 현대 미술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복잡한 형식을 버리고 아이디어의 본질, 즉 작가의 순수한 철학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결국 시대는 달라도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태무는 턱을 괜 채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평가하는 상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보석을 발견한 듯한 희미한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쁘지 않군. 그 대답 그대로 사용하도록. 그것이 그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약속의 날, 하리는 강태무와 함께 강 회장의 저택에 도착했다. 고풍스러운 대문이 열리자 잘 가꿔진 거대한 정원과 위압적인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다구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지만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롭게 하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리는 그 평화로움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디저트가 나올 무렵 강 회장이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듣자 하니 금이 양이 그림의 조예가 깊다고 하더구나. 얼마 전 내 오랜 친구인 K그룹 박 회장이 컬렉션에 추가했다며 그림 한 점을 보내왔는데 혹시 아는 그림인지 모르겠구나. 그는 벽에 걸린 추상화를 가리켰다. 하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것은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이었다. 하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을 찾고 있을 때 강태무가 그녀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가볍게 쥐었다. 그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하리는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며칠 전 강태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순발력을 동원해야 했다. 그녀는 그림을 유심히 쳐다보는 척하며 입을 열었다. 정확한 작품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림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에너지와 자유로운 붓터치는 마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마치 야생에서 갓 잡아 올린 최상급 참치를 손질하는 거장의 칼놀림을 보는 듯합니다. 불필요한 기교 없이 오직 본질적인 맛과 힘을 보여주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박 회장님의 안목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답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비유인지 알았지만 지금은 무엇이라도 말해야 했다. 그녀의 대답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강다구 회장의 얼굴에 드디어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는 무릎을 치며 유쾌하게 웃었다. 하하하. 참치를 손질하는 칼놀림이라.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구나. 박 회장 녀석이 들으면 아주 좋아하겠어. 그 친구가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참치 유통업자거든. 태무야. 네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골랐구나. 아주 마음에 든다.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엉뚱한 대답이 우연히도 강 회장의 친구와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강태무는 그런 그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칭찬다운 칭찬을 건넸다. 오늘 아주 잘했어. 시나리 씨. 그의 목소리에는 그답지 않은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하리는 이 위험한 계약이 아주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강다구 회장의 자택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후 시나리는 며칠간의 달콤한 평화를 얻었다. 강태무에게서는 더 이상의 특훈 소집도 갑작스러운 호출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연구원 시나리의 삶으로 돌아와 잠시나마 계약 약혼녀 신금이의 존재를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있었다. 바로 며칠 후로 다가온 신제품 개발 TF팀의 공식 기획안 발표회였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기획안은 식품연구원으로서 그녀의 자존심이자 꿈이었다. 그녀가 제안한 프리미엄 편의점 가정 간편식 라인은 저렴하고 질 낮은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편견을 깨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하겠다는 그녀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발표회 준비를 위해 하리는 거의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전국의 유명 맛집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맛의 트렌드를 분석했고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최상의 재료 조합과 조리법을 찾아냈다. 그녀의 책상은 각종 식재료 샘플과 참고 문헌, 그리고 직접 쓴 빼곡한 연구 노트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퀭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만큼은 강태무와의 위험한 계약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잊을 수 있었다. 마침내 발표회 당일이 되었다. 하리는 지난번처럼 불안에 떨지 않았다.
물론 청중석에 앉아있을 강태무의 존재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이번에는 그녀에게 신금이의 가면이 아닌 신하리라는 자신의 진짜 얼굴과 실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발표대 앞에 섰고 깊은 심호흡을 하며 프레젠테이션 첫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다. 강태무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발표자를 쳐다보았다. 신하리. 낯익은 이름이었다. 얼마 전 보고서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바로 그 연구원이었다. 그는 큰 기대 없이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어차피 랴더의 직원의 상상력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자마 그의 자세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신하리의 발표는 막힘이 없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는 딱딱한 데이터 나열 대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스토리텔링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현재 편의점 식품 시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소비자들의 숨겨진 니즈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확신이 담겨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강태무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제안하는 제품 라인업의 대담함과 창의성에 놀랐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현실적인 생산 계획에 감탄했다. 저 여자는 단순히 꿈만 꾸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줄 아는 예리한 전략가였다. 그는 문득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그리고 두꺼운 뿔테 안경. 그가 아는 화려하고 제멋대로인 약혼녀 신금이와는 어느 구석 하나 닮은 점이 없었다. 하지만 발표에 몰입한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제품의 맛을 설명할 때 그녀의 입가에 번지는 순수한 미소는 그 어떤 화려한 꾸밈보다도 생기 넘쳤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왜 저런 평범한 직원의 모습에서 한순간 눈을 뗄 수 없는 걸까? 발표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하리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시제품을 선보였다. 그녀는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주며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다. 이 닭가슴살 현미 리소토는 단순히 칼로리만 낮춘 다이어트식이 아닙니다. 닭가슴살을 저온해서 수비드 방식으로 조리하여 퍽퍽함을 잡았고 크림 소스 대신 두유와 버섯 육수를 사용하여 고소한 풍미는 살리되 느끼함은 줄였습니다. 강태무는 자신의 앞에 놓인 리소토를 한 입 떠먹었다. 순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인스턴트 식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깊고 부드러운 맛이었다. 재료 본연의 맛이 섬세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조화가 완벽했다. 그는 음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까다로운 미식가였지만 이 음식 앞에서는 아무런 흠도 잡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발표자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강태무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다. 며칠 전 할아버지 댁에서 신금이가 내뱉었던 엉뚱한 그림 비유가 떠올랐다. 최상급 참치를 손질하는 거장의 칼놀림, 본질적인 맛과 힘. 그때는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발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음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비유였다. 설마. 그의 머릿속에 터무니없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모든 임원들이 그녀의 기획안에 찬사를 보냈다. 강태무는 아무 말 없이 박수만 쳤지만 그의 눈은 줄곧 신하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발표회가 끝나고 팀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온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녀의 컴퓨터 메신저가 울렸다. 강태무 사장님께서 신하리 연구원님을 지금 즉시 사장실로 호출하셨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였다. 하리의 심장이 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설마 정체가 들통난 것일까? 아니면 발표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녀는 온갖 불길한 상상을 하며 사장실로 향했다. 사장실 문을 열자 강태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앉아. 그의 명령에 하리는 소파에 쭈뼛거리며 앉았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기획안을 가리켰다. 이 프로젝트 아주 인상 깊었어.
특히 재료 본연의 맛을 강조한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더군. 그의 칭찬에 하리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시나리 연구원. 혹시 그림에도 관심이 있나? 하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지금 그녀를 떠보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하리가 고개를 숙였을 때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서 내가 직접 총괄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나를 거치도록 매주 2번, 월요일과 목요일 퇴근 후에 나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하도록 한다. 그것은 명령이자 통보였다. 하리는 고개를 들고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일주일에 2번, 단둘이서 대면 보고를 하라는 말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이중생활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거절해야 했다. 사장님, 그건 너무 과분한.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잘랐다. 이건 내 결정이야. 이 프로젝트는 회사에 아주 중요해. 그만큼 자네에 대한 내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하리는 결국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사장실을 나온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는 과연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 그녀는 회사 안에서나 밖에서나 강태무라는 남자와 더욱더 깊고 위험하게 얽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피할 수 없는 덫이 그녀의 바로 눈앞에서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강태무가 시나리의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하기 시작하면서 식품개발 연구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신제품 개발은 실무진의 영역이었고 사장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지오푸드의 심장부인 사장실이 그들의 새로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일주일에 2번. 하리는 자신의 모든 연구 데이터와 시제품을 들고 최고층으로 올라가야 했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축복이자 저주와도 같았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강태무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상사였다. 그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기획안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며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리는 그의 전문성과 추진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일하면서 연구원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단둘이 남게 되는 순간 그는 다시 차가운 계약자로 돌아와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한편 하리의 성공적인 발표에는 다른 누군가의 심기를 심각하게 건드리고 있었다. 바로 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박 이사였다. 그는 지오푸드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오랫동안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온 노예한 인물이었다. 그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 회사를 장악한 젊은 사장 강태무를 처음부터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그는 호시탐탐 강태무의 약점을 잡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박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나리의 인사 기록 카드를 노려보고 있었다. 평범한 대학을 나와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입사한 지 3년 차 된 일개 연구원. 그런 그녀가 갑자기 사장의 총애를 받으며 회사 역사상 전례 없는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중심에 섰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박 이사의 노련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저 여자와 사장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을 터였다. 김 대리. 박 이사가 인터폰으로 자신의 신복을 불렀다. 네, 이사님. 식품 개발팀의 시나리 연구원. 그 친구에 대해 좀 알아봐. 집안 배경, 교우 관계, 사생활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전부 긁어모아서 나한테 보고해. 뭔가 구린내가 나.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그는 시나리를 밟아버림으로써 강태무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보이지 않는 음모의 그림자가 하리의 등 뒤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하리는 그런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강태무가 내린 새로운 지시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강다구 회장이 또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너무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시는군.
젊은 연인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드리라고 성화시다. 차성훈 실장을 통해 전달된 그의 메시지는 하리를 기가 막히게 했다. 결국 그 주 주말 그들은 계약상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 강태무는 이번에도 모든 것을 계획표처럼 짜왔다. 19. 영화 관람 21. 한강공원 산책 22. 인증사진 촬영 후 해산. 그는 데이트조차 하나의 업무처럼 처리하고 있었다. 하리는 영서에게 빌린 최대한 평범해 보이면서도 사랑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인 영화관으로 향했다. 강태무는 이미 팝콘과 콜라까지 사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영화는 뜻밖에도 로맨틱 코미디가 아닌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예술 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고 어두운 상영관 안에서 하리는 스크린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은 그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영화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그가 지금 연인 행세를 하며 나란히 앉아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영화를 보던 중 하리는 팝콘을 집기 위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손 역시 팝콘통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의 손이 통 안에서 부드럽게 맞닿았다. 짜릿한 전류 같은 것이 하리의 손끝에서부터 심장까지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고 그 역시 살짝 굳은 듯한 표정이었다. 어둠 속이었지만 하리는 자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스크린을 향했지만 이미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영화의 결말은 비극이었다. 주인공들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헤어지는 장면에서 하리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영화관을 나온 후에도 그녀는 감정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다. 강태무는 말없이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한강 공원을 나란히 걷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다른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섞인 침묵이었다. 강태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울었지? 어차피 다 꾸며낸 이야기일 뿐인데. 그의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처럼 들렸다. 하리는 젖은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사장님은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요. 그녀의 말에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나는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해. 감정은 비논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지. 나에게는 언제나 일이 우선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하리는 처음으로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래도 가끔은 비논리적인 게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만 살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길가의 작은 꽃을 보고 잠시 멈춰서는 여유 같은 거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날렸고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강태무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지만 그녀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솔직하며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계약 때문에 그녀 옆에 있는 것인데 왜 자꾸만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인증사진 찍어야지. 그는 애써 화제를 돌리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셀카 모드로 전환하고는 하리의 어깨를 감싸 자신의 쪽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그들의 얼굴이 핸드폰 화면 안에 나란히 들어왔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에 하리는 숨을 참아야 했다. 그의 뺨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는 화면을 보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좀 웃어. 누가 보면 빛 독촉하러 온 사람인 줄 알겠네. 그의 말에 하리는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다. 그녀가 웃는 순간 그 역시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찰칵. 카메라 셔터가 눌렸고 그 순간에 어색하지만 미묘한 설렘이 담긴 장면이 사진 속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아무 말 없이 차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간지러운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박 이사의 사무실에서는 김 대리가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이사님, 신아리 연구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안은 평범한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한 배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대리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신아리 연구원의 가장 친한 친구가 마린그룹진 회장님의 외동딸인 진영서 양이라고 합니다. 박 이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진영서. 그 이름은 강태무 사장의 원래 맞선 상대. 리스트 가장 윗줄에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지오푸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는 그룹의 위상을 보여주듯 국내 정재계에 쟁쟁한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축제의 장이었다. 국내 최고층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눈부시게 빛났고 부드러운 오케스트라 선율이 참석자들의 낮은 대화 소리와 기분 좋게 섞여들고 있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신아리는 회사의 가장 말단 직원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그녀는 다른 연구원 동료들과 함께 행사장 구석에 마련된 직원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남색 정장을 입었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요동쳤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날이 될 터였다. 강태무의 공식적인 약혼녀 신금이는 당연히 이 자리에 VIP로 초대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진짜 신금이는 존재하지 않았고 가짜인 그녀는 지금 이곳에서 평범한 연구원 행세를 하고 있었다. 강태무와는 사전에 오늘은 각자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자고 합의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그녀의 친구 진영서였다. 영서는 마린그룹 회장의 딸로서 당연히 이 행사의 주요 귀빈 중 한 명이었다. 영서는 오늘 밤아리가 이곳에 직원으로 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만약 영서가 이 넓은 행사장에서 하리를 발견하고 반갑게 달려와 아는 척이라도 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리는 입구 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애꿎은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때 행사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칠흑같이 검은 턱시도를 입은 강태무가 차성훈 실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거대한 행사의 주인이자 왕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를 찾듯 빠르게 군중을 훑고 있었다. 하리는 그가 신금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저도 모르게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입구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번에는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진영서가 등장했다. 그녀는 여신처럼 우아했고 그녀의 미모는 수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리는 영서의 등장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발, 영서야, 나를 발견하지 마.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영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아마도 약속했던 하리가 보이지 않자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영서가 직원들이 모여있는 테이블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차성훈 실장이 귀신처럼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영서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성훈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나 가장 큰 위협을 제거했다. 하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강태무의 그림자다웠다. 하지만 하리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강태무가 무대 위로 올라가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하리는 동료들 틈에 섞여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연설을 들었다. 그런데 연설 도중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강렬한 시선을 느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강태무가 수많은 사람들 너머로 정확히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하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네가 왜 거기에 있지? 라고 묻는 듯했다. 그는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설을 이어갔지만 하리는 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음을 알아차렸다. 그 역시 당황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들킨 것일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한편 이 모든 광경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 이사였다. 그는 자신의 테이블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음미하며 무대 위의 강태무와 직원석의 신아리 그리고 귀빈석의 진영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강태무의 약혼녀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진짜 맞선 상대였던 진영서와 절친인 신아리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완벽한 사기극의 증거였다. 박 이사는 자신의 신복인 김대리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금부터 신아리 연구원과 진영서, 저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마. 반드시 둘이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때를 놓치지 말고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사진을 찍어와.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인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이제 덫은 놓아졌고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하리는 어떻게든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동료에게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인파를 헤치며 행사장 밖으로 향하는 복도로 나섰다.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다. 그런데 그녀가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누군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진영서였다. 하리야, 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왜 전화도 안 받고 안에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하리는 기겁하며 영서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그녀는 영서를 끌고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다. 영서야, 너 여기 왜 왔어? 아니, 온 건 당연한데 왜 나를 찾아? 야, 네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그렇지. 근데 넌 왜 직원 복장이야? 설마 아직도 그 남자랑 계약 연애하는 거야?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를 누군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렌즈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찰칵, 찰칵. 김대리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셔터 소리와 함께 신아리와 진영서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담았다. 재벌가의 딸과 평범한 연구원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렇게 절친하게 속삭이는 모습.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 이사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박 이사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사진을 확인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와인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을 마치고 내려와 귀빈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강태무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강태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사장님, 오늘 연설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룹의 미래가 아주 밝아 보입니다. 강태무는 의례적인 미소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박 이사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척하며 능청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좋은 날, 어째 약혼녀분 모습이 보이질 않는군요. 워낙 귀한 분이라 이런 자리는 피하시는 건가요? 그의 질문에 강태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박 이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태무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독이 서려 있었다. 하긴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기가 어려우니 몸조심하는 게 나쁘지는 않죠.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강태무의 어깨를 다시 한번 툭툭 두드리고는 유유히 돌아섰다. 강태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박 이사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협박이자 선전포고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무의 등줄기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무것도 모른 채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신아리를 바라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서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박 이사의 스쳐 지나가는 듯한 말 한마디는 강태무의 뇌리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떠보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태무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주변의 귀빈들과 미소를 나누었지만 그의 등줄기로는 차가운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즉시 차성훈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신아리를 지금 당장 이곳에서 내보내. 차성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박 이사는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그는 강태무가 상황을 수습할 시간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은 틈을 타 마치 즉흥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무대 위로 올라섰다.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이 기쁜 날, 제가 우리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강태무 사장님을 위해
축배를 제안하고 싶어서 잠시 실례를 무릅썼습니다. 박 이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좌중을 향해 와인잔을 들어 보였다. 사람들은 그의 재치에 박수를 보냈다. 강태무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박 이사가 무슨 짓을 벌이려는지 직감했다. 박 이사는 강태무를 향해 잔을 들어 보이며 칭찬을 이어갔다. 우리 강 사장님,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끌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최근에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약혼까지 하셨으니 이야말로 겹경사라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오늘 이 좋은 자리에 그 귀한 약혼녀께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무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박 이사는 이제 막 서론을 끝냈을 뿐이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사실 제가 오늘 사장님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의 진짜 인연이 누구인지 제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조금 전 김대리가 찍었던 사진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 사진은 진영서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서는 모습이었다. 박 이사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마린그룹의 진영서 양입니다. 원래 우리 강 사장님의 공식적인 맞선 상대였죠. 사람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은 시나리오와 진영서가 비상계단 앞에서 은밀하게 속삭이는 사진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이 마치 무언가를 공모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박 이사의 목소리가 도끼 어린 조롱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 회사 식품개발팀의 신아리 연구원입니다. 아주 평범한 직원이 어째서 재벌가의 따님과 저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던 걸까요? 장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박 이사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강태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충신이 간언을 올리는 듯한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께서 저 여자의 거짓 연기에 속고 계신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저 여자는 자신의 친구인 진영서 양을 사칭하여 사장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지금은 사장님의 총애를 등에 업고 회사의 중요한 신제품 프로젝트 정보를 빼돌리려는 산업 스파이가 틀림없습니다. 산업 스파이. 그 단어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연애 사기극이 아니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범죄 행위가 되어버렸다. 행사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하리에게로 터져나왔다. 동료들은 경악과 배신감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세상의 중심에 선 죄인이 되었다. 강태무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시나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할아버지와 회사 전체 앞에서 완벽하게 조롱당했다는 굴욕감이 그의 모든 사고를 마비시켰다. 그는 그녀의 빛나던 눈동자를, 어설프지만 진심이 담겨있던 미소를, 그리고 자신을 향해 건넸던 따뜻한 위로를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때 귀빈석에 앉아있던 강다구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노여움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치며 불호령을 내렸다. 이게 지금 무슨 망측한 짓들이냐. 강태무, 너는 당장 이 상황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까. 할아버지의 분노는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었다. 진영서가 울상이 되어 하리에게 달려오려고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팔을 붙잡아 막았다. 영서야, 넌 가만히 있어.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시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강태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경멸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무는 천천히 하리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은 듯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우리 계약은 오늘부로 파기다. 그의 말에 하리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더욱 잔인한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은 내일부터 회사에 나올 필요 없어. 해고야. 그는 그녀를 시나리 씨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계약 약혼녀도 그의 직원도 아닌 그저 이름 없는 사기꾼일 뿐이었다. 강태무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떠난 자리에 하리는 홀로 남겨졌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무자비하게 터뜨렸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베는 것 같았다. 그녀의 세계는 그렇게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행사장의 조명과 소음이 한순간에 아득한 이명으로 바뀌었다. 시나리는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어떻게 피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강태무가 내뱉은 얼음 같은 마지막 말, 해고야라는 단어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낯선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울음으로 눈이 퉁퉁 부은 진영서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차성훈 실장이 말없이 그들을 그 지옥에서 빼내준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하리는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알아누웠다. 세상은 그녀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인터넷 뉴스에는 재벌가 사칭한 신데렐라 사기꾼, 지오푸드 뒤흔든 미모의 산업 스파이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는 무자비하게 파헤쳐졌고 부모님의 작은 치킨 가게까지 기자들이 찾아와 진을 치는 바람에 장사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죄인이 되었다. 영서는 매일같이 찾아와 그녀를 위로했다. 하리야,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모든 걸 해명할게. 하지만 하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영서가 나선다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마린그룹까지 이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게 될 터였다. 그녀는 친구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며칠간의 절망 속에서 폐인처럼 지내던 어느 날 밤, 하리는 멍하니 자신의 방을 둘러보았다. 벽 한쪽에는 그녀가 밤새워 연구했던 신제품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꿈의 증거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들 앞에 섰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박 이사의 공격은 처음부터 약혼녀 신금이가 아닌 연구원 시나리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는 왜 그토록 자신의 프로젝트를 망가뜨리고 싶어 했을까? 단순히 사장의 총애를 받는 직원에 대한 질투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프로젝트 자체에 그가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하리의 눈에 다시 희미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사기꾼으로 낙인 찍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그리고 자신의 꿈을 되찾아야만 했다. 한편 지오푸드 사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무는 창밖을 내다보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마음 한구석을 채우는 지독한 공허함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시나리의 해고 결제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차성훈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박 이사님께서 신규 원자재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최종 승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강태무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가 시나리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박 이사가 대안으로 밀어붙인 바로 그 계약이었다. 서류를 검토하던 그의 눈이 한 부분에서 멈췄다. 공급업체의 이름이 낯설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업계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다. 강태무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박 이사답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그는 차성훈에게 지시했다. 이 업체 뒤를 좀 알아봐. 주주 명단부터 자금 흐름까지 샅샅이 조사해. 그의 지시에 차성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혹시 시나리 연구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그의 질문에 강태무는 날카롭게 돌아보았다. 무슨 뜻이지? 차성훈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로 사장님께서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박 이사님의 계략에 넘어간 것을 자책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 연구원에 대한 사장님의 마음이 단순한 계약 관계 이상이었다는 것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무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며칠 전 찍었던 한강공원에서의 사진이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었다는 알림이었다. 강태무는 무심코 사진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그 옆에서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시나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가 알던 신금이의 계산된 미소도 겁에 질린 시나리의 표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진짜 꾸밈 없는 웃음이었다. 그거. 그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분노는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잃었다는 상실감 때문이었다. 하리는 자신의 작은 방을 임시 작전본부로 삼았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연구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박 이사가 추진하는 신규 공급 업체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공개된 기업 정보, 관련 뉴스 기사, 심지어는 해외 원자재 시장의 동향까지. 그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 위를 오갔다. 그리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 신규 공급 업체가 수입하는 원자재는 그녀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 했던 최고급 유기농 재료가 아닌 값이 훨씬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저급 대체품이었다. 그리고 그 대체품의 주 생산지는 박 이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해외의 농장이었다. 박 이사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고 자신의 친인척 회사와 계약을 맺어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기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그의 거대한 비리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심증일 뿐 그들의 거래를 증명할 물증이 없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관련 논문과 해외 세관 기록까지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들이 품질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값싼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이 첨가물의 유통 경로만 추적할 수 있다면 박 이사의 목을 겨눌 완벽한 칼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하리의 치킨 가게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무였다. 그는 가게 안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돕고 있는 하리를 창밖에서 한참 동안 바라보다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하리와 그녀의 부모님은 놀라 굳어버렸다. 하리는 그를 보자마자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왔다. 여긴 왜 오셨죠? 제가 해고당하는 걸로는 부족해서 이제 저희 가족까지 괴롭히러 오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강태무는 그녀의 날선 반응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어. 그의 사과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리는 그의 사과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느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지죠? 제 인생은 이미 엉망이 됐는데.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박 이사 지시야. 모든 게 그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시나리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하리는 그를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박 이사를 무너뜨릴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의 목표는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정보들을 그에게 말했다. 박 이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농장과 저급 원자재, 그리고 의심스러운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강태무의 눈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빛났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파헤쳐낸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차성훈 실장이 조사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박 이사와 공급업체 사이에 비밀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조각난 정보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거대한 비리의 윤곽이 완벽하게 드러났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적이었던 그들은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어 있었다. 강태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같이 하자. 박 이사, 반드시 우리 손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위험한 동맹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밤공기 속에서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은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자 서로를 향한 무언의 신뢰를 의미했다. 그날 이후 강태무와 시나리는 은밀하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무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차성훈 실장은 강태무의 지시에 따라 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고, 하리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적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다. 박 이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배임 혐의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룹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치명적이고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다. 하리가 찾아낸 금지된 식품 첨가물이 바로 그들의 비장의 카드였다. 이제 남은 것은 박 이사가 그 첨가물을 사용했다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차성훈 실장에게서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다. 박 이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해외 농장에서 보낸 원자재 샘플이 비밀리에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첩보였다. 공식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밀수였다. 강태무는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다. 차 실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샘플을 확보해. 그리고 즉시 공인된 연구소로 보내서 성분 분석을 의뢰하도록. 작전은 한편의 첩보 영화처럼 진행되었다. 차성훈은 그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샘플이 보관된 창고의 위치를 알아냈고 한밤중에 그것을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날 아침에 나왔다. 하리의 예상대로 샘플에서는 국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발암성 보존료가 다량 검출되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들은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완벽한 창을 손에 넣었다. 바로 다음날 강태무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집 명분은 신규 원자재 공급 계약 최종 승인이었다. 박 이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강태무가 시나리를 내친 이후 완전히 의욕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에 모인 다른 이사들을 둘러보며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강태무는 예상대로 신규 공급 계약 안건을 상정했다. 박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회사에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몇몇 이사들은 박수를 치며 동조했다. 강태무는 그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박 이사가 자리에 앉아 강태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 이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사님의 그 열정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박 이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강태무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첫 페이지에는 박 이사가 계약한 유령 회사의 실체와 그 회사의 자금이 결국 박 이사의 처남에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박 이사님, 이 회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립된 지 3개월도 안 된 이 회사가 어떻게 우리 그룹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무슨 소리요? 사장이란 작자가 검증되지도 않은 자료로 충신을 모함하는 거요? 그는 다른 이사들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강태무는 그의 발악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화면에는 밀수된 원자재 샘플의 성분 분석표가 나타났다. 이것은 박 이사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시던 최상급 원자재의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여기서 검출된 아조디카보나미드는 보시다시피 발암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는 빵 반죽 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 첨가물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 회의실 문이 열리고 시나리가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진실을 밝혀낸 핵심 증인이자 전문가였다. 하리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해당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 제품에 사용되어 유통되었을 경우 회사가 입게 될 치명적인 손실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전문적인 모습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박 이사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라며 의미 없는 외침만 반복할 뿐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강다구 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섰다. 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 이사 앞에 서서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 이사, 자네가 어찌 나에게 그리고 이 회사에 이럴 수가 있는가? 강 회장의 나지막한 한마디는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거웠다. 그는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했다. 당장 검찰에 연락해 이자를 횡령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도록 하게. 모든 것이 끝났다. 박 이사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강태무와 하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강 회장은 회의실에 남은 모든 이사들 앞에서 그리고 하리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죄가 크다. 그리고 신하리 양, 자네에게는 이 늙은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자네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 그룹을 구했네.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네. 사건이 마무리되고 신하리는 회사에 명예롭게 복직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다시 시작되었고 그녀는 회사 안팎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강태무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어색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CEO로서 그녀의 업무를 지원했지만 그 외에는 어떤 사적인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들의 위험했던 동맹은 목표를 달성하자마지 어색한 침묵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리는 강태무에게서 짧은 문자 한 통을 받았다. 한강공원, 그 자리,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는 그날처럼 강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아주 오랫동안 망설인 사람처럼 어렵게 입을 열었다. 신하리 씨.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 그날 행사장에서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 그는 진심으로 괴로운 표정이었다. 나는 내가 당신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그의 고백에 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감정은 비논리적이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 발표회장에서 당신의 눈이 얼마나 빛나는지, 당신이 당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나는 그런 당신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게 됐던 거야. 그는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우리 계약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에는 거짓말도 연기도 없는 진짜 관계로. 신하리 씨, 나와 연애합시다. 계약 말고 진짜로.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 안에는 오직 그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리는 눈에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비로소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강태무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차가운 강바람과 따뜻한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은 마침내 끝이 났다. 더 이상 가짜 약혼녀와 까칠한 사장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특별한 연인이었다.